좋은 일이 일어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노력도 필요하고 인내와 끈기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그 물리적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너의 장미꽃을 그렇게 소중하게 만든 것은 그 꽃을 위해 네가 소비한 시간이란다. 네, 윌로우의 I Will Get Up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인생의 명작 김화준입니다. 너의 장미꽃을 그렇게 아름답고 소중하게 만든 것은 그 꽃을 위해 네가 보낸 시간이란다. 참 좋은 말이죠. 좋은 일이 일어나는 데는 참 많은 시간이 걸려요. 노력과 인내, 끈기, 열정. 또 이렇게 긴 시간 공을 들이면 언제라도 이렇게 분명히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좋은 일이란 뭐 기준은 다르겠지만 적어도 과정에서 기쁨이 있고 또 내가 한 수고는 뭐 정말 고맙게도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알아준다면 뭐 감동은 배가 되겠죠. 근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괜찮을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시간인데요. 긴 시간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한 노력과 열정, 그 시간들이요. 근데 그 나쁜 일에 빠져드는데, 나쁜 일이 발생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가 않아요. 아주 순식간에 이 사건은 한순간에 나고 잠깐 방심하고 잠깐 한눈 팔고 뭐 어느새 뭐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뭐 여기에 와 있다 뭐 이런 거죠. 평생 걸린 업적, 명의가 말년에 무너지게 될 수도 있고요. 또 평생 모은 재산도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순간에 방심해서 일어났다고 믿는 그 안 좋은 일도 천천히 시간을 두고 우리에게 신호를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쓰러지는 것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잘못된 사람인 게 밝혀진 것도 그 사람 본인에게는 아마 신호가 왔는데 무시하고 방치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듯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데도 많은 시간이 마찬가지로 걸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자연이 주는 신호, 몸이 주는 신호, 정신과 에너지가 주는 신호를 허투루 보내지 말아야겠습니다. 요즘 환절기예요. 그죠? 이번 주 좀 덥긴 했는데 그래도 자기 전에는 또 이른 아침에는 좀 추워요. 아무리 백신 맞아도 바이러스는 도처에 있으니 조심하셔야 하는 거 다들 아시죠? 어린 왕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장미꽃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침 오늘 생일 맞으신 분 계시네요. 뉴저지의 손영준 씨 5월 15일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곡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김광석 씨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요. 종말론적 환경주의는 어떻게 지구를 망치는가 라는 부제가 있는 책입니다. 마이클 셀란버그의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 네, 이 책 완전 핫합니다. 요즘 이제 한국어 번역본으로는 한 달 정도 됐는데 이제 그 원본은 나온 지 몇 년 됐어요. 근데 아주 핫한 책입니다. 요즘 지구를 지키려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원전을 폐기해야 된다. 대신에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늘려야 되고 지구의 허파인 아마존 열대우림을 개발주의자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이러한 상식이 만약에 거짓이라면 어떨까요? 이 책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은 말 그대로 환경 문제에 관한 우리의 착각과 오해를 지적하고 있는 책입니다. 뭐 약간의 논란의 소지는 있어요. 네,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다 과학적인 근거와 사례와 수치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환경을 방치하자,
보존하지 말자, 더 많이 개발하고 환경을 파괴하자, 이런 말이 아니라 우선순위와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자 마이클 셀런버그는요, 환경연구정책단체 환경진보의 설립자 겸 대표입니다. 30년간 환경 관련된 일을 했던 환경 전문가입니다. MIT의 Future of Nuclear Energy 정책 고문을 역임했고 있고요. 2008년도 타임지에 의해서 환경 영웅들에 선정됐습니다. 30년 넘게 환경과 기후변화 운동가로 활동하면서 1990년대에는 캘리포니아 미국 삼나무 원시림 살리기 운동, 또 나이키, 또 중국, 아시아 공장 환경 개선 운동을 했고 성공시켰습니다. 2000년대에는 청정 에너지 전환 운동, 뉴 아폴로 프로젝트를 주도해서 대규모 공공 투자를 이끌어냈고, 오늘날 전 세계적 화두인 그린 뉴딜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또 일조를 했습니다. 또 지금까지도 환경 문제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이제 내용을 보면은 그 전까지 본인이 했던 대부분의 어떤 일들에 대한 어떤 실수와 잘못된 정보에 기인한 그 행동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게 됩니다.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 이 책이 출간된 지 이제 몇 년이 지났는데 그 영어 원본으로는요, 엄청나게 많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평생 환경 문제에 몸 바쳐온 전문가가 지구를 지키려면 플라스틱 사용 줄이고 원전을 폐기해야 되고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려야 되고 아마존 열대우림을 보호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떨까요? 여러분들 납득할 수가 있을까요? 네, 노래 듣고 돌아와서 과연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생일이 있어요. 지났네요. 5월 12일 지난 수요일이죠. 우리 뉴저지에 살고 계시는 연희 씨 본인 생일을 직접 축하해 주셨습니다. 진원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고칠게라는 곡인데, 네, 이 음색이 너무 좋습니다. 신청곡 해주셨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2030년쯤 문명은 종말을 맞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세상은 20년 안에 멸망할 것이다. 지구와 인류의 최후가 임박했다는 경고가 온 세상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환경 종말론은 사실일까요? 유엔사나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 2018년도 보고의 내용은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하로 묶어두려면 탄소 배출을 2030년까지 45% 줄여야 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이상 상승하면 사회가 붕괴되거나 세상이 멸망이 올까요? 기후학자에 따르면 이러한 특정한 시점을 정해두고 종말 운운하는 이야기는 모두 비과학적인 혹은 논리의 비약에 근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책의 저자 마이클 셀렌버그는 최근 이런 환경 종말론이 대중들을 호도하는 상황을 보고 심각한 문제를 느꼈습니다. 기후변화와 산림 파괴, 멸종을 둘러싼 분노와 공포를 조정하는 종말론적 환경주의가 해소할 길 없는 불안을 퍼뜨리고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이념을 유포하고 실제 않은 증거를 엄청나게 과장하거나 또는 부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저자는 말했습니다. 기후변화를 비롯해서 환경 문제에 최선을 다해 잘못된 정보들을 바로잡고 사실과 과학을 올바로 전달하기로 결심한 셀렌버그는 이를 위해서 각종 과학 연구 성과와 데이터, 또 각 분야의 과학자와 환경 활동가, 그리고 현지인 인터뷰, 수십 년간의 경험과 통찰을 총망라한 그의 따끈따끈한 저서,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 여기서 환경에 관한 진실과 오류를 밝혀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기존의 그 문제, 그러니까 환경, 특히 이제 꼭 집어서 환경 종말론에 대해서
허구와 과장을 논리적으로 문제 제기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는 곧 세계 종말이 닥친다. 수십억 명의 인구가 죽을 것이다. 인구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식량은 고갈될 것이다. 태풍, 가뭄 등 기상이변과 제일 대표적인 게 북극이 녹고 있다. 그 다음에 그 북극곰이 살 거주지를 잃어가고 있다, 이런 것이죠. 아마존이 또 불타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다. 이런 거죠. 그린피스가 고래를 구했고, 고래를 채식을 하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익숙한 주장 역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억측과 과장임을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또 플라스틱의 위험성과 허구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가난한 나라는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하면 부유해질 수 있다. 원자력은 핵폭탄보다 위험하다. 태양광과 풍력, 이런 신재생 에너지로 전 세계 모든 에너지를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이 왜 주장하는 이것이 왜 거짓인지 과학적인 근거와 사례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정말 몰랐던, 제가 당연히 상식이라고 믿던 대부분의 것들이 비상식적인 오류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저도 굉장히 놀라면서 들었습니다. 사실상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10년 전부터 사활을 걸고 추진한 태양광 발전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다라고 책에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태양광 그 시설이 본전을 거두고 효과적인 비용 설치의 그 효율성을 거두려면 200년간 고장 없이 사용해야 된다는데, 실제로 고장 비율도 많고, 그리고 비효율적인 에너지 그 성과 때문에 그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데 굉장히 무리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풍력발전소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보다 이 설치 비용이 너무나도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과, 세계 그 희귀종 철새들이 또 집단 사망하게 되죠. 그 풍력발전소에 그 날이 3개가 있잖아요. 그거를 새들이 못 보는 거죠. 네, 끔찍하네요. 저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풍력발전소를 멀리서 바라보는 그것을 설치한 인간이 대체 에너지, 재생에너지를 만들고 기뻐하는 모습의 사진, 그것을 보고 정신승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일침을 했습니다. 1800년대 중반 유전 개발로 등유가 생산돼서 조명 연료 시장에서 고래기름을 몰아냈습니다. 그 이전까지 고래기름으로 인간은 호롱불을 켰죠. 그리고 일상을 유지하고 각종 생활 필수품에도 고래기름은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1900년대 중반에는 식물성 기름이 마가린과 그 비누 원료인 고래 기름을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포경 작업을 금지했고요. 또 포경선을 이제 거의 멸종됐었죠. 네. 근데 왜 고래 잡는다는 게 다른 뜻도 있잖아요. 근데 왜 그 고래 잡는다게 그런 게 있는지, 왜 포경이 포경이 한자로 그래서 그런가요? 네. 죄송합니다. 지난 2017년 바다 거북이 한 마리를 구조한 미국 해양 생태 전공 학생들이 거북이 코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제거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 일이 엄청나게 논란이 됐는데, 그 이후로 그 해부터 스타벅스는 커피 전문점의 빨대를 모두 플라스틱 대신에 나무로 대체했습니다. 그 이후로 플라스틱 사용을 중지하자는 여러 캠페인도 있었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다거북과 코끼리를 살린 것은 오늘날 최악의 쓰레기로 지탄받는 플라스틱이 발명되어서 거북이 껍질과 상아를 대신한 덕분입니다. 네, 이거 정말 놀랍죠. 인간이 플라스틱을 발명하기 전까지는 거북이의 등껍질을 이용해서 머리빗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인간에게 필요한 실생활의 용품을 만들었고, 아프리카 코끼리 상아를 이용해서는 피아노의 하얀 건반을 만들었는데, 이 상아보다도 더 단단하고 더 하얀 플라스틱이 개발되자 무분별한 코끼리의 사륙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는 플라스틱이라고 플라스틱을 만들지 말라고 운동을 하는 환경주의자들과는 반대로 플라스틱을 만들면서 우리 환경이 지켜지게 된 셈이죠. 저자는 천연 소재를 사용하자는 환경주의자들의 주장과는 반대로 자연을 지키려면 천연 소재를 사용하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인공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자, 1부 마쳐야 될 시간이 됐어요. 리어 플러싱 150가 노벨 회계법인에서 후원하는 내 인생의 명작 1부 여기까지고요. 노벨 회계법인은 플러싱 150가 한양마트 옆에 위치합니다. 세금 보고 또 PPP 지원금 받으셔야 하는 분들, 신분 없으신 분들, 사업체 설립 상담 및 세금 보고 문제 여러 가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똑똑한 회계법인 노벨 회계법인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구글에서 번호 검색해 보시기 바라고요. 전 노래 듣고 돌아와서 6시 2부 내 인생의 명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는요. 칼럼 스캇이 부르는 You Are The Reason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좋은 음악이 있는 곳 김하준의 내 인생의 명작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는요. 종말론적 환경주의는 어떻게 지구를 망치는가 라는 부제가 있는 책 마이클 셀렌버그의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입니다. 자, 노벨 회계법인에서 후원하는 내 인생의 명작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류는 100억 명을 먹여 살릴 식량을 생산하고 있고 기후변화에도 불구하고 식량 생산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UN 식량 농업기구에 따르면요, 식량 생산량 증가는 기후변화보다 오히려 그 부가적인 요소가 더 크다고 하는데요. 관계시설을 개선한다던가, 비료의 효과, 그 다음에 장비, 트랙터 이런 거요. 지난 30년간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2018년도 유럽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보다 23% 낮았고요. 미국은 2005년부터 2016년 11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15% 감소했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환경론자들이 지적한 우려될 만한 포인트인 4도가 오른 게 아니라 2도에서 2.78도가량 상승할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지구 종말을 외치는 기후 양치기들. 이 저자는 그런 과격한 환경론자들을 기후 양치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석탄에서 천연가스와 원자력으로 에너지 전환을 이룬 덕분이다. 또 농업과 어업의 산업화 덕분에 우리는 더 잘 살게 됐고 오히려 생태계와 환경이 더 개선되었다. 제조업 덕분에 우리는 더 많은 식량을 획득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활동가들은 맹목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성장, 경제 성장으로 우리는 기후변화를 오히려 원치 않는 방향으로 촉진했고 재활용 쓰레기, 폐기물 쓰레기를 마구마구 버렸기 때문에 지구가 썩고 있다, 신음하고 있다. 그런데 이 맹목적인 비난과 수치로 따지는 규제가 오히려 환경을 보존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환경주의자들은 태양광, 풍력, 신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이 세상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고 말을 하지만 풍력 터빈의 최대 효율은 59%, 태양광 패널의 최대 생산 전력은 1제곱미터당 50W인데 천연가스와 원자력은 1제곱미터당 2,000에서 6,00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거의 100배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산업혁명은 석탄의 에너지 밀도가 나무보다 훨씬 높아서 가능했습니다. 인간은 석탄이 배출하는 배출가스를 조절하는 장치와 방법을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연구해서 활용합니다. 또 같은 원리로 에너지 밀도가 훨씬 낮은 저자는 태양광과 풍력을 아주 굉장히 사용 가치가 없는 그런 에너지 생산 설비 시설이라고 말을 하는데 저도 찾아봤는데 대부분의 나라에서 태양광과 풍력은
에너지 자원으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와 관련된 모든 비즈니스는 다 폭망하는 그런 추세에 있더군요. 예, 진짜로. 또 저자가 말한 태양광과 풍력이 간헐적 에너지라는 점인데요. 간헐적 단식은 있는데요. 이 간헐적 에너지라는 게 어떨 때는 바람이 많이 불고 어떨 때는 뭐 태양 복사량이 또 커지고 이러니까요. 또 이런 전력의 안정적인 확보가 아니라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필연적으로 그 천연가스 발전소가 더 세워져야 된다 얘기하고, 또 이 때문에 전력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가 더 많아지고 전기요금이 비싸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높인 독일은 2007년도 이래 전기요금이 50%가 늘어났습니다. 2019년도 유럽은 평균보다 45% 높아졌고요. 미국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가장 높은 캘리포니아는 다른 주에 비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기요금이 올랐습니다. 6배 더 빨리 올랐다고 하네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친환경이라는 또 그 여러 가지 풍력이나 태양광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인류의 행복과 그 다음에 발전과 일상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에 가까운 신재생 에너지다라고 저자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와서요. 이제 다음부터는요. 본문 내용 전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 스미스가 부릅니다. The Lighthouse. 환경주의자와 선진국이 여전히 나무와 숯을 주된 연료로 쓰는 가난한 나라들의 비효율적인 신재생 에너지를 강요하면서 화력, 수력 발전을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정작 자신들은 화석연료로 부유한 선진국이 되어 오늘날 자동차, 비행기, 또 난방을 풍족하게 누리는 삶을 살면서도 가난한 나라들의 경제 발전과 성장은 가로막으려고 들고 있다. 위선적이고 비윤리적인 환경 식민주의다. 세계은행은 2차 세계대전 이후 20년간 댐, 도로, 전력망 등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돈을 개발도상국에 빌려줬다. 그런데 1980년대 후반 들어 세계 자연기금이나 그린피스 같은 환경단체들의 입김이 드세지면서 유엔은 이른바 지속 가능한 개발 모델을 개발도상국에 제시하기 시작했다. 이 새 모델에 따르면 가난한 개발도상국은 댐 같은 대규모 전력 인프라 대신 소규모 신재생 에너지를 계속 사용해야만 했다. 1990년대에 이르자 세계은행의 금융 지원 중 인프라 구축 자금은 고작 5%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유엔과 환경단체들은 이것이 산업사회가 겪어온 시행착오를 피하도록 가난한 나라를 돕는 일이라고 했다. 2018년 보고서에는 댐 천연가스 원자력 등 중앙 집중식 에너지원을 버리고 태양광 같은 탈중앙 집중식 에너지원을 택함으로써 가난한 국가들이 에너지 도약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너무나도 빈약했다. 인류는 신재생에너지가 아니라 석탄 덕분에 산업화 이전의 유기농 태양 저에너지 사회로부터 해방되었다. 화석연료가 아닌 신재생에너지로 산업혁명을 하거나 가난에서 벗어난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이처럼 산업화도 못한 나라들의 탈산업화를 요구하는 터무니없는 환경식민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산업화, 농업, 현대화, 특히 제조업의 도입이야말로 번영과 환경보호를 함께 달성하는 길이다. 그린피스나 멸종 저항 주장은 틀렸다. 가난한 나라의 에너지 밀도 높은 공장이 들어서는 것은 숲을 절대 위협하지 않는다. 공장이 떠나버릴 때 숲은 진정한 위기에 빠진다. 한 기후학자의 말대로 경제성장을 추구해 많은 이들을 가난에서 건져내는 일, 기후변화에 맞서는 일, 이 두 가지는 공존하는 것이지 양자택일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의 영향이라고 걱정하는 것 중 다수는 실제로는 관리 부실이나 저개발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가난한 개발도상국 노동자가 만든 옷을 입을 때 우리가 느껴야 할 감정은 죄책감이 아니라 자부심이다. 천연자원보호협회, 환경보호기금 이런 모든 주요 환경단체들은 화석연료와 원전 추방에 앞장서왔다. 그런데 그들은 동시에 천연가스나 신재생에너지 회사로부터 돈을 받거나 기업에 투자해왔다. 탈원전을 추진하면 화석연료와 신재생에너지 기업은 수지 맞는 장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이자 환경운동가로 노벨상을 수상한 엘고 전 부통령 같은 인물들도 모두 화석연료 업계로부터 돈을 받았다. 기후변화 부정론자들이 화석연료 업계로부터 돈을 받는다고 비난하면서 자신들 역시 뒤로는 돈을 받았다. 이것은 절대적인 악이며 위선이다. 셀러브리티들이 기후활동가들과 구글 주최로 기후변화 행사를 한다면서 5성급 호텔급 리조트에 제트기, 요트, 슈퍼카, 헬리콥터를 동원해 화석연료를 펑펑 써댄 것과 다를 바 없는 행태다. 나는 지난 30년을 환경운동가로서 살았다. 그중 20년은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 문제에 관해 조사하고 글을 쓰는 데 바쳤다. 내 목표는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편적 풍요를 누리게끔 하는 것이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나는 이 책을 썼다. 사실과 과학을 올바로 전달하는 것 또한 나의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다. 과학자, 언론인, 활동가는 환경 문제를 정직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설령 대중의 관심과 열광을 이끌어내지 못할까봐 걱정이 될지라도 정직해야 한다. 환경과 기후 문제에 관해 사람들이 주고받는 이야기 중 상당수는 잘못되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그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아야 한다. 환경 문제를 과장하고 잘못된 경고를 남발하고 극단적인 생각과 행동을 조장하는 자들의 조종에서 우리는 벗어나야만 한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다양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놓고 볼 때 이 식량의 생산은 인구의 확연히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오늘날 인류는 현재 인구수보다 25% 많은 100억 명을 부양하기 충분한 식량을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에도 불구하고 식량 생산량은 더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인류의 식량 위기는 현재로서는 도무지 동의할 수 없는 수치이다. 그리고 앞으로 식량 생산이 감소해서 위기를 겪을 전조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대부분 에너지 전문가들은 개발도상국의 탄소 배출이 정점을 찍고 내려갈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선진국에서 벌어진 것과 같은 현상이다.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의 풍요를 이루고 나면 개발도상국의 탄소 배출량은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 기존의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의 탄소 배출을 억지로 줄이기 위해 자신의 기득권을 획득하려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지난 30년간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게 된 변화는 기후 양치들의 활약 덕분에 일어난 일일까? 그렇지 않다. 유럽에서 가장 경제 규모가 큰 국가에서 탄소 배출량이 1970년대 정점을 찍고 내려오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석탄에서 천연가스와 원자력의 에너지 전환을 이룬 덕분이다. 많은 기후활동가들이 맹목적으로 반대하는 원자력과 거대한 천연가스 대체 에너지가 이 기술의 힘이 우리의 기후변화를 막아내고 있었다. 넵스테드는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가 최근 발표한 아마존에 대한 보고서의 주 저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나는 그에게 아마존이 지구 전체 산소의 주요
공급원이라는 말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넵스테드가 말했다. 그것은 다 헛소리입니다. 그 말에 과학적 근거가 매우 부족합니다. 아마존이 생산하는 산소가 엄청나게 많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의 수풀림이 호흡하는 과정에서 산소를 다시 빨아들이므로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제에 대해 연구한 옥스퍼드 대학교 생태학자들에 따르면 아마존의 식물들은 각자가 생산해내는 산소의 60%가량을 호흡 과정에서 소비한다고 한다. 나머지 40%는 열대우림에 바이오매스를 분해하는 미생물의 몫이다. 2019년으로 돌아보자. 언론은 탐욕스러운 대기업들, 자연을 혐오하는 농부들, 부패한 정치인들이 열대우림에 불을 지른다고 묘사했다. 나는 몹시 짜증이 났다. 내가 25년 넘게 알고 있던 아마존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이야기였다. 산림 파괴와 화재 증가는 근본적으로 경제 성장을 원하는 대중의 요구에 정치인이 부응한 결과다. 자연 환경에 대한 관심 부족 탓이 아니라는 말이다. 2013년부터 브라질에서 산림 개간이 다시 늘어난 원인은 바로 거기에 있었다. 심각한 경기 불황이 닥치면서 법 집행이 느슨해졌던 것이다. 2018년 보우소나루가 당선되면서 자신의 땅을 원하는 농민들의 요구는 더욱 높아졌고 그에 따라 산림 개간이 늘어났다. 브라질 인구 2억 1천만 명 가운데 5,500만 명이 빈곤자이다. 2016년에서 17년 사이 200만 명의 브라질인이 빈곤선 아래로 더 떨어졌다. 왜 브라질은 수출용 콩과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열대 우림을 베어내는 걸까? 그 이유를 알고 싶은 사람은 우선 브라질의 현실을 똑바로 보아야 할 것이다. 브라질은 인구 중 4분의 1이 빈곤에 허덕이는 나라다. 그런 사람들의 고통을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환경주의자들은 간과하거나 때로는 아예 무시해버리는 것이다. 아마존 산림 파괴가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환경보호단체들은 브라질 농부들과 유대를 되찾아야 한다. 그리고 한층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농부들이 몇몇 지역, 특히 세라도에서 농업과 목축의 집약도를 높일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그래야 다른 지역의 개발 압력을 줄이고 특히 열대우림의 파편화를 막을 수 있다. 공원과 보호지역을 만드는 것은 농업 집약도를 높이는 것과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 개발과 보호는 함께 가는 것이다. 농경과 목축을 더 효율적으로 수익성 높게 만드는 것만으로 온실림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노력은 불필요해진다. 특정 구역을 지정해 이미 존재하는 농장과 목장의 집약도를 높이기만 해도 브라질 농부들과 목장주들은 더 좁은 땅에서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해낼 수 있고 따라서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일본이 서구를 따라 산업화의 길을 걸으면서 머리, 장신구 등의 제품을 만들 때 플라스틱은 거북 껍질을 대체하는 재료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셀룰로이드를 가장 널리 도입한 제품은 빗이었다. 수천 년간 인류는 거북이 껍질, 상아, 뼈, 고무, 철, 양철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 빗을 만들어 왔다. 셀룰로이드는 이 모든 천연 재료를 대체했다. 1970년대 말이 되자 피아노 건반에 상아를 쓰는 일은 완전히 없어졌다. 셀룰로이드의 발명자 하이엇은 본인의 발명품이 지니는 환경적인 이점을 설명하는 팜플렛을 제작했다. 점점 더 희귀해지는 원료를 채취하기 위해 지구를 헤집고 다니면서 파괴할 필요가 없다. 플라스틱을 둘러싼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 환경을 지키고 싶다면 자연물을 사용하지 말아야 되고 자연물을 사용을 피하려면 인공물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환경주의자들이 추구하는 환경보호 방식은 이것과 정반대다.
그들은 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자연 자원을 사용하자고 주장한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천연 재료를 인공 재료보다 자연 친화적이라고 여긴다. 그런 관념은 극복될 필요가 있다. 인류는 인공 재료를 사용해서, 그리고 인류는 인공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바다거북이와 코끼리를 멸종 위기에서 구했다. 만약 우리가 그런 본능에 집착을 했다면 바다거북과 코끼리가 얼마나 더 위기에 처했을지 아는가.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공 대체물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 실로 중대한 역설을 인류는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나는 믿는다. 생물다양성 과학기구는 멸종 생물다양성 연구를 주요 목표로 삼는 과학기구가 아니라 세계자연보존연맹 산하단체다. 이 기구는 전체 생물종 가운데 6%가 멸종 위급, 9%가 멸종 위기, 12%가 멸종 취약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세계자연보존연맹은 1500년대 이후 식물, 동물, 곤충 11만 2432종 가운데 단지 0.8%가 멸종된 것으로 추산했다. 비율로 환산해보면 매년 2종 미만 0.001%만이 멸종했던 것이다. 인류가 생물의 서식지를 보호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말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 2019년 현재 지구상의 보호지역을 면적을 전부 더하면 아프리카 대륙보다 크다. 지구 전체 면적 가운데 약 15%가 인간이 만들어낸 보호지역이다. 1960년대 보호지역은 모두 9,000개였으나 2000년대에 올라서 10만 2천 개로 늘어났고 2020년에는 무려 24만 4천 개로 늘었다. 고릴라와 다른 야생동물들을 진정 위협하는 건 석유회사나 탄소 배출, 인간의 경제 성장이 아니다. 2014년 12월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나는 확실히 알게 되었다. 가난하기 때문에 나무를 연료로 쓰는 것이 문제였다. 저개발 때문에 고릴라가 죽는 것이지 개발했기 때문에 고릴라가 죽는 것이 아니었다. 아직도 콩고에서는 취사용 연료의 90%를 나무와 숯으로 충당한다. 1864년 캘리포니아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만든 후 매년 500만에서 1000만 명에 달하는 원주민이 환경보호 활동가들에게 쫓겨났다고 과학자들은 추정했다. 코넬 대학교에서는 유럽인 때문에 생겨난 환경보호 난민이 아프리카에서만 최소 14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원주민을 내쫓는 것은 환경보호 정책의 부수적인 피해 같은 게 아니었다. 환경보호 정책의 핵심이 바로 원주민 내쫓기였다. 두 학자는 이 주제가 다룬 논문을 이렇게 지적했다. 가축을 기르고 살림에서 나는 것들을 채집하고 농사를 짓던 사람들은 추방하는 것은 20세기에 아프리카 남부와 동부 그리고 인도에서 수행된 환경보호 정책의 핵심이었다. 가난한 개발도상국의 의료 공장과 다른 여러 소비재 공장이 하는 일은 멸종 저항이나 그린피스가 주장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말을 할 수 있다. 공장은 산림 파괴를 불러오는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지만 실은 숲을 지키는 원동력이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제조업은 부의 증가를 가져온다. 국가는 그 부를 기반으로 도로를 건설하고 발전소를 짓고 송전시설을 확충하고 홍수 통제 체제를 갖추고 상하수도를 건설하고 쓰레기 관리 시스템을 마련한다. 이런 것들이 콩고 같은 가난한 나라와 미국 같은 부유한 나라를 구별짓는 요소다. 게다가 도시는 인구 집중을 불러온다. 반대로 말하면 더 많은 교외 지역이 야생의 품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도시는 얼어붙지 않는 지표면 중 고작 0.5%만을 차지할 뿐이다.
지구 전체를 놓고 볼 때 포장도로와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 또한 0.5% 미만에 지나지 않는다. 농업 생산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초원과 숲과 야생은 넓어진다. 세계적으로 보자면 산림 회복 속도가 느린 산림 파괴 속도를 따라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동물을 이용해 농사를 짓는다. 수억 마리의 말, 그리고 소를 비롯한 여러 동물을 기르고 있다. 이 동물들에게 줄 먹이를 기르는 땅을 아끼는 것만으로도 취약한 상태에 놓인 생물종의 서식지를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마치 유럽이나 북아메리카에서 농업 현대화로 자연을 보호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우리가 더 이상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초원과 숲이 되살아나고 야생동물이 되돌아오게 할 수 있다. 에너지 생산을 집중화, 고도화하는 것은 지구 행성의 더 많은 부분을 야생동물에게 넘겨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오늘날 지구상에 세워진 모든 수력발전댐과 모든 화석연료발전소, 그리고 모든 원자력 발전소를 합쳐도 얼어붙은 땅을 제외한 전체 면적의 0.2%에 지나지 않는다. 에너지 생산을 위한 토지 사용 면적은 식량 생산을 위한 토지 사용 면적의 고작 200분의 1에 불과하다. 나를 포함해 환경운동가들은 제조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그 오랜 편견과 달리 제조업의 긍정적인 영향은 부정적인 영향을 훨씬 뛰어넘고 있었다. 스파르티 같은 개발도상국 노동자가 만든 옷을 입을 때 우리가 느껴야 할 감정은 절대 죄책감이 아니다. 자부심을 느껴야 한다. 환경운동가와 언론은 H&M과 같은 패스트 패션 브랜드가 가난한 국가에서 옷을 생산하는 것이 비윤리적이라 비난하지만 그건 옳지 않다. 그런 비난은 이제 그만 멈춰야 한다. 마텔, 나이키, H&M 같은 회사들이 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소비자들은 기업이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압력을 넣음으로써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바꿀 수 있다. 하지만 그러려면 개발도상국에서 만들어낸 저렴한 상품을 소비자가 구입하는 행위 자체를 악마화하지 말아야 한다. 소수의 헌신적인 자연 애호가들이 환경을 구해냈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큰 감명을 준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에 익숙하다. TV, 다큐멘터리 영화, 책, 뉴스 등을 통해 흔히 접한다. 영혼과 악당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흥미진진한 드라마이기도 하다. 한쪽에는 자연을 파괴하는 탐욕스러운 겁쟁이들이 있고 다른 쪽에는 이상을 쫓는 젊은 영웅들이 있다.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이 이런 이야기에 감명받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하기 시작한다. 이 환경보호 전사들이 영웅담을 가진 유일한 결함은 그 내용이 거의 모두 다 틀렸다는 것이다. 드레이크 유전이 개발되면서 석유를 정지한 케러신, 즉 다시 말해 등유가 급속도로 보급되기 시작했다. 등유는 미국의 조명용 액체 연료 시장을 빠르게 잠식해나가 고래기름의 자리를 빼앗았다. 그래서 고래들은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다. 고래기름이 더는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고래 사냥이 정점에 달했을 때 포경산업에서 생산해내는 고래기름은 매년 60만 배럴에 달했다. 드레이크가 유전을 개발한 후 석유산업은 3년도 되지 않아 같은 양의 기름을 생산해냈다. 펜실베니아의 유전 하나에서 하루에 생산하는 석유 양이나 포경선 한 척이 3, 4년 동안 잡은 고래에서 얻은 고래기름의 양이 차이가 없었다. 석유의 에너지 밀도는 실로 대단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인이 채식주의자가 될 경우 음식 분야만 놓고 보면 개인별 에너지 소비는 16%가 줄고
온실가스 배출은 20%가 낮아질 수 있다. 하지만 전체 분야 개인별 에너지 소비는 고작 2% 줄어들 뿐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는 끝없이 이어진다. 한 연구에 따르면 선진국 시민이 모두 채식주의자가 된다 해도 줄어드는 탄소 배출량은 평균 4% 정도에 머문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모든 미국인이 채식주의자로 전향한다 하더라도 탄소 배출량은 고작 2.5% 감소할 뿐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식품이나 토지 사용 같은 분야가 아니라 에너지 분야에서 탄소 배출 절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에너지 분야가 가장 중요하다. 전기, 수송, 요리, 난방과 같은 에너지 분야가 세계 화석 연료 소비의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맥키번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환경운동가 중 한 사람이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는 버먼주의 원자력 발전소 폐쇄를 옹호한 인물이다. 그 결과 버먼주는 탄소 배출량을 25% 줄이는 대신 오히려 16%가 늘어나고 말았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고 대신에 화석 연료 발전소를 세우게 만든 환경주의자가 맥키번 한 사람일 리는 없다. 천연자원보호협회, 환경보호기금 같은 주요 환경단체들은 미국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추방하는 일에 앞장서왔다. 동시에 그들은 천연가스 회사나 신재생에너지 회사로부터 돈을 받거나 그런 기업들에 투자해왔다. 원자력 발전소가 문을 닫고 대신 천연가스 발전소가 세워지면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이들과 돈을 얽힌 사이인 것이다. 탈원전을 추진하면 그 경쟁 상대인 화석연료와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은 수지맞는 장사다. 원자력 발전소가 생산하는 전력량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10년간 인디언 포인트 발전소가 올린 수익은 80억 달러에 달했다. 원전이 문을 닫는다는 것은 이 막대한 돈이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기업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말과 환경주의자들은 부유한 국가에서는 에너지 소비를 억제해 경제발전을 가로막을 정도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왔다. 하지만 약하고 가난한 나라에 대해서는 지난 50년간 에너지 소비를 억제해서 경제발전을 가로막기에 충분한 권력을 휘둘러왔다. 현재 세계은행은 수력발전, 화석연료, 원자력처럼 저렴하고 신뢰성 있는 에너지원에 지원하던 자금을 태양광과 풍력처럼 비싸고 에너지원으로 활용되는 효율이 굉장히 낮아지는 쪽으로 투입하고 있다. 2019년 10월 유럽투자은행은 가난한 나라의 화석연료 발전소를 짓기 위한 일체의 자금 지원을 2021년부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부유한 나라의 환경주의자들이 콩고와 같은 가난한 나라의 근본적인 경제 발전을 저해한 것이다. 가난하고 낙후된 지역 사람들이 산업화와 개발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그 길에 들어서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진짜 질문을 던져볼 때가 됐다. 과거의 나를 포함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토록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어째서 기후변화가 북극곰뿐 아니라 인류의 종말을 불러올 것이라 믿게 되었을까? 우리는 그 대답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 보고서 저자들과 언론 보도자료는 해수면 상승을 관리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한다. 세계 식량 공급은 풍비박산날 위기에 처해 있고 채식을 하면 탄소 배출을 대폭 줄일 수 있으며 가난한 나라들은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해 부유해질 수 있고 원자력 에너지는 위험하다고 말한다. 오늘날의 환경주의는 일종의 세속 종교다. 기성 종교색이 옅은 고학력층을 위한 신흥 종교인 셈이다. 신도들은 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거주하는 상위 중산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환경주의는 신도들에게 개인적으로 또 집단적으로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제공한다.
환경주의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영웅과 악당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준다. 또 환경주의는 과학의 이름으로 설파되는데 따라서 지적인 권위까지 확보하고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아니다. 할 일은 많다. 문제는 그 방향이다. 현재의 긍정적인 흐름을 더욱 키워나가야 한다. 저에너지 농경사회로 돌아가자는 퇴행적 움직임으로 지금까지 이룩한 발전을 되돌리려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는 기후변화와 산림파괴, 멸종 등을 둘러싼 분노와 공포 조장을 지적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환경운동이 키우고 있는 슬픔과 고독에 주목해야 한다. 그런 환경운동의 많은 부분은 잘못되었다. 해소할 길 없는 불안을 퍼뜨리고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이념을 유포하며 실제 않은 증거를 호도하거나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특히 선진국에 사는 우리는 오늘날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누리는 문명 생활에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우리는 환경 종말론자들의 주장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대하고 인류가 도달한 풍요의 과실을 여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들을 향한 공감과 연대의식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다. 환경 종말론자들이 퍼뜨리는 논의는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비인간적이다. 인간이 생각 없이 자연을 파괴하고 있다는 말은 옳지 않다. 기후변화, 산림 파괴, 플라스틱 쓰레기, 멸종 등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탐욕과 오만이 초래한 결과가 아니다. 우리 인류가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 경제를 발전시키는 가운데 발생한 부작용일 따름이었다. 네, 여러분은 지금 토요일 저녁 5시 반부터 7시까지 방송되는 좋은 책과 좋은 음악이 있는 곳 김하준의 내 인생의 명작 청취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명작 주제가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이라는 책이었어요. 종말론적 환경주의가 지구를 망치게 한다는 그 내용의 책이었는데 책 내용 전문을 많이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렸는데 평상시보다 우리가 착각하는 지구를 위하는 길, 또 환경 보전과 생태 보전, 이 진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뉴욕 플러싱 150가에 위치한 노벨 회계법인에서 내 인생의 명작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똑똑한 회계법인 노벨 회계법인을 통해서 세금과 회계에 관한 모든 것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마지막 곡은요, 웨이크업이 부르는 I Miss You라는 곡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명작, 저는 김하준이었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